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가장 아픈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틀린 말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족, 내 가족, 그리고 과거의 상처까지 모두 들춰지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이름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이라는 단어에 유독 서툴렀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새엄마는 늘 저를 달갑지 않아 했어요. 겉으로는 상냥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늘 차가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눈빛이 두려워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새엄마가 자신의 딸, 그러니까 제 배다른 동생을 낳고 나서부터 저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됐어요. 새엄마는 제게 공부는커녕 일찌감치 돈 벌 궁리나 하라며 고등학교 진학을 막아버렸습니다. 새엄마 때문에 제 학창시절의 마지막 문이 닫혔죠. 저는 겨우 중학교만 졸업한 채로 사회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망 대신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부는 못해도 세상 속에서 제 힘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격증을 따고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주고 내 과거를 듣고도 손을 놓지 않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 사람과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늘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과거를 가장 더럽게 짓밟은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새엄마였을 줄이야. 그날 상견례 테이블 위에서 제 인생의 모든 수모와 통쾌한 반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엄마의 뻔뻔한 거짓말과 그보다 더 통쾌한 시어머니의 한방이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은 제 삶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엄마가 제 곁을 떠난 후 세상은 한없이 조용하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울타리였는지를요. 엄마가 떠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는 지금의 새엄마와 재혼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충격 때문인지 아빠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였는지 아빠는 너무 빨리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새엄마는 처음에 꽤 다정히 대해주셨어요. 그동안 엄마 없이 자란 우리 딸이 너무 가엾다며 저를 잘 챙겨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고 그 품 안에서 잠시나마 엄마의 냄새를 느낀 듯 했죠. 다른 아줌마와 재혼한 아빠가 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어서 그런지 엄마라는 존재가 싫지 않았습니다. 제게 다정히 대해주는 새엄마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죠. 마음속으로 친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이제 다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온기가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계산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앞에서는 다정하게 웃지만 아빠가 없을 땐 입술을 꽉 깨물며 제게 말했죠. 내 눈에 띄지 말랬지? 어린 게 왜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대? 너만 보면 짜증나.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때부터였어요.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한 건.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웃을 때도 숨을 쉴 때조차 조심해야 했어요.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뭐 했냐고요? 새엄마는 교묘하게 아빠가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어요. 아빠가 없을 때면 대놓고 제게 갖은 모욕과 학대를 일삼았죠. 너무 어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한테 새엄마가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한다고, 밥을 안 주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새엄마한테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아빠는 그날 병원에서 태어난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던 웃음을 동생이 태어나고서야 볼 수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늘 아빠의 우울한 모습만 봤는데 새엄마랑 재혼하고 나서 곧잘 웃으시더니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제게 향하기는 수도 없이 원하고 그리워했지만 그 미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동생이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이 너무 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새엄마는 동생만 바라봤고 아빠도 그랬습니다. 새엄마는 그렇다 치고 아빠마저 제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저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었죠. 새엄마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라고 부르거나 기분 좋을 때면 예라고 부르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새엄마가 시켜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집안일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고학년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새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제게 물 좀 떠와라, 청소가 이게 뭐냐, 설거지 좀 하라고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대신 아이 보는 것까지 시켰었죠. 반면 동생은 우리 예쁜 딸 공주님이라 불리며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질투도 났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울며 저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엄마를 한없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부재와 새엄마의 냉정함 사이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져가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로요.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여전히 제자리가 아닌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해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며 꿈을 이야기할 때 저는 새엄마 눈치를 보며 동생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라는 희망이요. 그렇게 제 꿈을 향해 가다가 언젠가 사회에 나가 회사 생활을 하면 그때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새엄마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무슨...
네가 고등학교는 가서 뭐 하려고?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딴 소리가 나와? 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 배우고 동생 잘 보다가 적당한 집에 시집이나 가. 그게 도와주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새엄마라도 어떻게 내 꿈을 이리 처절하게 짓밟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새엄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빠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욱더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이었어요. 아빠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학교만 보내달라고. 학원 같은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학교만 다닐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 간절함을 새엄마와 똑같이 짓밟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학교 끝나면 집안일도 하고 동생도 잘 돌볼 테니까 제발 학교만 보내주세요. 네? 엄마 말씀 못 들었어? 우리 형편에 더는 어렵다. 저도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만해라. 더 이상 학교 이야기하면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아빠의 그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말은 사치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대신 새엄마의 종이 되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진짜 집안의 가정부처럼 말이죠. 아침엔 새엄마 대신 동생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점심엔 집안일을 정리하고 저녁엔 동생 밥을 먹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밥을 먹거나 말거나 잠을 자거나 말거나 그런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냐, 왜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못하냐, 잔소리와 지적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시리게 아파졌어요. 나도 저 중 한 명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저 집안에 갇혀 식모살이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학교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을 때 새엄마는 제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돈 벌어서 집안 살림에 좀 보태. 알아보니까 저기 공장에 사람 구한다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식에게 어른이 된 걸 축하해 준다는데 우리 집은 기다렸다는 듯 성인이 되었으니 어서 나가서 돈이나 벌라는 말뿐이었어요. 축하도 격려도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 버는 기계 취급받았죠. 그렇게 새엄마를 통해 공장으로 보내진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어요.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새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른 말은 하나도 없고 그저 당장 돈이나 보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방금 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했고 월급을 받으면 저를 위해 쓰는 건 하나도 없이 받은 그대로 집에 보냈습니다.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때 딱 그렇게 살았어요. 늘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그리웠고 제발 나 좀 봐달라는 속마음을 품고 살았지만 새엄마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아빠조차 저를 나 몰라라 하시니 제 인생에서 희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게 제 20대의 시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계속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집안의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와도 닿지 않는 곳.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공장에 다닌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 21살. 기숙사 4인실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 중 한 명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저랑 또래였는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던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죠. 지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일이 끝나면 대부분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청했지만 그 친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은 스탠드불을 켜고 책을 펼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그 친구는 늘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이어갔고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까? 궁금해서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공부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지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곤하지. 그래도 지금 노력 안 하면 평생 이 공장을 못 벗어날걸? 난 이 공장 말고 다른 세상에서 일하고 싶거든.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다른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 버티는 것,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친구는 지금 고생하는 게 낫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이곳에서 죽어라 고생하며 자신의 귀한 삶을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출출해서 친구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대뜸 제게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넌 꿈이 뭐야? 꿈? 글쎄,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에이, 정말? 어릴 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 생각지도 못한 친구의 질문에 갑작스러워서 당황한 나머지 저는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꿈이 없을 수 있냐고, 어릴 때도 그랬냐고 물었고 저는 그제야 잊고 있었던 꿈을 끄집어냈어요. 조용히 잠자고 있던 제 꿈을 살며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꿈이란 게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선생님. 어릴 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종치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 말을 꺼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묻어뒀던 감정이 터져버린 거였죠. 친구는 그런 제 반응에 놀라서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선생님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친구의 말에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다니며 공부할 동안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동생을 돌본 게 다였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중학교 때 배운 것들도 다 까먹어서 가물가물한데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그런 제 말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늦었다는 말 누가 정한 건데 넌 늦지 않았어. 출발을 다르게 했을 뿐이야. 우리는 아직 젊잖아. 남들이 만든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 넌 할 수 있어. 그때 친구가 제게 해준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고맙게만 느껴집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친구의 집안 사정도 들을 수 있었죠. 친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겨우 고등학교까지는 마무리했대요. 하지만 대학에 갈 형편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꼭 대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으며 같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면 돼. 공부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으면 전부 집에 보내지 말고 딱 얼마만 떼어서 보내. 더 이상 새엄마한테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이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생각해 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친구 말처럼 제 인생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가족을 만나 외롭게 산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 펼쳐지는 내 인생은 내 손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공장에서 퇴근한 후 친구 옆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책상에 앉으면 이상하게도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새엄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건 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씌운 족쇄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살지 않겠다고. 누구의 딸, 누구의 언니, 누구의 집안일꾼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제 인생의 첫 페이지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피곤했지만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저를 보며 행복했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새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공포에 가까운 긴장이 밀려왔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돈이 이게 뭐야? 잘못 들어왔잖아. 맞게 들어간 거 맞아요. 이제부터 돈은 딱 그 정도만 보내드릴 거예요. 뭐? 너 미쳤니? 공장에서 밥도 줘.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방세도 없어. 돈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뭐 한다고 이것만 보낸대? 너 설마 남자 만나니? 어디 이상한 놈한테 뜯기기라도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새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날카로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박과 비난 속에서 살아서 늘 죄송해요 한마디만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동안 공부하며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진 덕분이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마를 정도로 떨렸지만 이번에 그냥 끊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처음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 대학에 갈 거예요. 뭐? 중졸 주제에 대학은 무슨... 그래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갈 거예요. 검정고시 보고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내려면 저 돈 필요해요. 열심히 일해서 모을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는 못 드려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폭풍이 몰아쳤죠.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네가 그 머리로 대학을 가면 자신의 손에 장을 진다고 하더니 없는 살림에 보태라고 공장 보냈더니 어디서 쓸데없는 짓거리냐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뿐인 동생 뒷바라지나 할 것이지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온갖 욕이 날아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설움이 복받쳐 올라 소리쳤습니다. 그걸 왜 제가 해요? 그동안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새엄마한테 대학 보내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서 간다잖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입가엔 이상하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해 말한다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새엄마는 더욱더 거세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고 친구는 잘했다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야 진짜 네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라고 그 첫 발을 잘 내디뎠다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친구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내 선택을 잘했다고 말해준 건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더욱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꺼풀이 무거워도 하루 3시간씩은 꼭 책상 앞에 앉았어요.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느라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날 시험장을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고 높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그 뒤로는 수능 준비에 매달렸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매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새엄마의 비웃음과 네 주제에 대학을 가냐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바로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결국 저는 해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온몸이 떨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저는 새엄마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당당히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제 이름을 본 순간 제 세상은 더욱더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초등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첫 출근 날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보며 속으로 나처럼 상처받는 아이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세웠어요. 이 순수한 아이들은 저처럼 자기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교단에 선 날, 그때 느꼈던 해방감과 뿌듯함, 그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첫 직장에서 열심히 제 꿈을 펼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교사로 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매일 반복되는 수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가끔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었어요. 퇴근길 노을진 운동장을 걸으며 나도 누군가와 함께 걷는 날이 올까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꿈도 이루고 너무 행복했지만 외로움은 계속해서 지독하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동료 교사가 저를 보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책임감 있고 딱 선생님 같은 분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집도 엄청 잘 살아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소개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담스러운 마음에 괜찮다고 했는데 동료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몰랐는데 사실 제 사진을 보고 동료 선생님께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동료 선생님도 저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거였습니다. 결국 하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자리였는데 그 첫 만남이 이상할 만큼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며 눈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과장되지도 않고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았죠. 그저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대답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퇴근길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고 주말이면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그 외로움 내가 덜어주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가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감싸주는 느낌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우린 1년 동안 예쁘게 만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갑작스런 프로포즈에 놀란 것도 잠시,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내가 과연 결혼할 자격이 있을까? 가족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사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대일까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많이 사랑했던 터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의 옆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고, 행복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가족과 새엄마였어요. 공부한다고 돈을 적게 보낸 뒤로 새엄마와 대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까지 찾아와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던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이 꺾일 만큼 창피했어요. 그 일 이후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저는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어요. 먹이고 재워준 은혜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결혼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정말 많은 밤을 고민했어요. 내가 결혼하든 말든 크게 궁금해하질 않을 가족이지만 그래도 아빠의 얼굴은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낯선 집 냄새가 풍겼어요. 새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여긴 뭐하러 왔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고 저는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휙 던지며 네가 무슨 결혼이냐고, 몇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 이야기는 왜 꺼내냐고 또다시 저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은 제 동생을 가리키며 네 동생은 취직도 못하고 저렇게 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결혼할 때냐고, 결혼할 돈 있으면 네 동생이나 챙기라고, 그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려주면 딱이지 않겠냐며 또다시 저를 나무랐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족도 가족이라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나를 그저 돈 버는 기계, 그저 집안일 뒤처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이제 성인이니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챙겨줘야 하냐고 따졌고 내 인생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 이기적인 기집애? 지금껏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선생질하고 살고 있는데? 순간 키웠다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저를 키운 건 새엄마가 아니라 제 인내와 눈물이었는데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축하하든 말든 나는 예정대로 결혼할 거라고 했고 별 관심 없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새엄마의 욕설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은 났지만 그래도 내 행복, 이제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갑작스럽게 학교에 찾아온 새엄마를 만난 순간 제 인생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가 갑자기 제 직장 근처로 찾아왔어요. 교무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새엄마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말도 없이 여기는 왜 온 거지 싶었는데 새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나 볼 겸 왔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생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일어나 너무도 낯설었어요. 늘 차갑고 거칠던 새엄마가 그날따라 기름 바른 듯 살갑게 웃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엄마는 처음에는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콧방귀 뀌었지만 내심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직장에 와서 동료들에게 제가 결혼할 예비 남편에 관해 몰래 뒷조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비 남편이 꽤 부잣집 아들이고 부모님도 유학파 출신의 교수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때부터 새엄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네가 뭔 결혼이냐며 핀잔을 주던 사람이 이제는 상견례 언제 할 거냐고 온갖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쪽 집안이 빵빵하던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혹시라도 마음 바뀌면 결혼이고 뭐고 물 건너가지 않겠냐면서 이른 시일 안에 상견례 일정을 잡으라며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런 새엄마에게 상견례에 참석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상견례는커녕 결혼식도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며 펄쩍 뛰었고 명색이 본인이 엄마고 가족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상견례에 관해 물어봤고 저는 그런 모습에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심으로 내게 엄마 노릇을 해주려는 걸까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제 안에 아직 가족이라는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엄마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사 예절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평소엔 무시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화장도 곱게 하고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죠. 저는 그 모습이 어딘가 불안했고 괜히 가슴 한편이 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앉은 후 새엄마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새엄마가 쏟아놓은 말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는 호텔 한쪽의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 그리고 저희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배다른 동생까지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점잖고 품위 있는 분이셨고 예비 시아버님도 차분하고 따뜻했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문제는 새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예비 사돈과 사부인을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며 두 분 모두 인상이 좋다는 말과 예비 남편에 관한 칭찬을 늘어놓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왜 우리 큰애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우리 큰딸에 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 물음에 예비 시부모님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 멈칫하셨고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엄마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그야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말이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애가요. 조금 발랑 까진 구석이 있었어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 보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다니다가 겨우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간 거예요. 그래도 운 좋게 교사가 돼서 이렇게 팥벌이하고 사네요.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예비 시아버님은 그대로 굳었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죠. 이어서 새엄마는 그런 싸늘한 분위기를 읽고는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휘죽휘죽 올라가는 입꼬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사람 구실하면서 잘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괜히 나중에 들켜서 이혼당하면 어쩌냐는 식으로요. 그러니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라고 했고 두 분 다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하시는 분들인데 검정고시 본 게 흠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 둘째 딸이랑 사돈 맺으면 어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둘째 딸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졸업했고 심지어 큰애보다 나이도 어리니 더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요. 그 말에 저는 경악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새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저를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이런 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 나중에 다 알게 돼서 사기 결혼이라고 이혼당하는 것보다 다 밝히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제 말에 제 옆에 앉아있던 예비 남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부끄러워서 예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숨이 가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딱 하는 엄청난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서둘러 고개 들어 살펴보니 새엄마의 얼굴이 휙 돌아가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새엄마의 뺨을 후려친 거예요. 새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한 번이라도 미안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당신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 어린 나이에 가정부처럼 지내며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뿐인가요? 당신이 시켜서 공장에서 일까지 했습니다.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셔야지. 뭐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이 자리에서 신난 얼굴로 이야기하는 거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적상 엄마인데 딸을 헐뜯는 게 어미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비록 당신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예비 며느리 혼자 힘으로 대학 가서 선생님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새엄마는 말을 잃었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실 상견례가 있기 전에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이었죠. 특히 새엄마는 언제나 저를 곱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엄마를 포함해서 아빠까지 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와봤자 시큰둥하게 앉아있다가 남들 앞에서 괜한 말로 망신 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내 과거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새엄마 때문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의 재혼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본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순간 모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건 놀라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대견하구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 네 마음에 그런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얻은 거겠지만 그래도 너의 인내와 노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예비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저를 존경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내 편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견례 때 일을 생각해보면 새엄마가 이상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 과거를 고백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새엄마는 제가 다 이야기했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저를 골탕 먹일 생각에 신나서 이야기하셨죠. 새엄마는 정말이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제 결혼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란 소리에 자신의 친딸을 저 대신 시집 보내고 싶어서 제 결혼을 망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계모죠? 근데 그 계모를 뛰어넘는 건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제 친부고 저는 그 하나뿐인 핏줄인데 어떻게 저를 나몰라라 하고 새엄마한테 꼼짝을 못할 수 있는지. 새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억울하다는 듯 대성통곡하며 배운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 난리치니까 아빠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잠자고 있던 시아버님이 한 말씀 거두셨어요. 그만하시죠.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아내가 당신 안사람한테 뺨을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가. 잘나신 분들이니까 어디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내 딸이 이런 집안에 시집가는 걸 절대 못 봐. 그럼 저희도 예비 며느리를 학대하고 방관했던 걸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뭐라고? 예비 며느리가 학대당하며 컸을 때 당신은 친아버지로서 뭘 했습니까? 자신의 친딸을 여태 남의 자식 대하듯 방관해놓고는 이제 와서 끼어드는 거 웃기지 않나요? 지금껏 나 몰라라 방관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예비 며느리는 이제 우리가 챙길 겁니다. 예비 시아버님의 말씀에 아빠는 순간 머리를 강타당한 듯 입을 벌리며 아무 말씀 못하셨고 한번 쳐다보시고는 많은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더 이상 이런 일 혼자 당하게 두지 않을 거라고 그만 일어나자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신의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예비 사돈 사부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이니까 절차를 따르고자 마음을 다스리고 나오신 자리라고 했어요. 본인 역시 예비 사위로서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드려야 하니까 할 도리를 하고자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닥을 칠 줄은 몰랐다며 더 이상 상견례를 이어가는 건 의미 없으니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한 참견인가 싶어서 말 아끼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비 며느리에게 하시는 꼴을 보니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네요. 남도 아니고 당신의 친딸인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자식처럼 대해주지 않은 거죠? 고등학교 못 다니고 검정고시 본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당신들 같은 부모를 뒀다는 거예요. 그 말에 새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역시 새엄마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안 했고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생활비 역시 싹 끊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다 잊고 이제부터 진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했어요. 그날 제 인생에 진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죠. 반면 새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궁리만 해댔습니다. 제게 전화로 감히 자신의 체면을 구길 수 있냐고, 너는 내가 네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했어요. 새엄마의 목소리는 뻔뻔했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히 체면을 구긴 건 어머니 자신이라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걸 헐뜯은 건 어머니인데 왜 그걸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냐고, 편을 들게 있어야 편들지 않겠냐고, 어머니보다 안지 얼마 안 된 시어머니가 훨씬 더 엄마 같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안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친엄마처럼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울 일 없게 해줄게. 이젠 정말 행복만 해라.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새엄마에게 들었던 수많은 모욕의 말들이 그 한마디에 전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신랑은 그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행복한 아내이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절반은 상처였지만 구박과 무관심 속에서 버티고 다시 일어섰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홀로 버티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세상이 외면해도 진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거고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줄 거라고요. 지금의 저처럼요. 그러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